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집안이 약해져서 붕괴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4일 전에 경북 영주에서는 주택이 산사태로 매몰된 사고가 있었죠.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폭우에 집안이 견디지 못하고 쏟아진 건 오전 5시쯤이었는데 토사가 덮치는 소리에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순식간에 덮친 토사에 14개월 된 아이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시간 후에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어요. 이제 막 엄마 아빠를 말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받았을 아이. 그 아이를 구조해내지 못하고 나만 빠져나왔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경북 도지사와 부지사 등 높으신 분들이 사고 현장을 후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다소 신이 나신 듯 했다. 도지사님 나이가 한참 아래인데 아버지 만난 듯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글쎄요,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과 이웃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진지하고 아프게 현장을 둘러봐야 했지 않았을까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면서도 눈총을 받는 이유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전남 동부지역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1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6월 30일 취임 1주년 언론 브리핑을 가졌어요. 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6월 30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취임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시민이 잘 사는 경제도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지난 1년은 순천이 어떤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도시인지, 순천이 하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꿨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며 지난 1년 동안의 시정 운영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노 시장은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전선 노선 우회를 이끌어냈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도시의 판을 바꾸고 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영감을 얻어가고 있다며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부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사업의 판을 키워 순천을 한국의 디즈니로 탄생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주와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지식 집약형 사업들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이 박람회 이후 시민이 잘 사는 경제도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남은 기간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노관규 시장이 최근 순천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특유의 직설화법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죠. 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언론 브리핑에 이어 1시간 이상 진행된 참석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노 시장은 지역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 출마설이나 정부 부처 입각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기 동안 순천에서 시장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며 총선 출마설과 입각설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 연향뜰을 입지로 발표한 이후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입지를 발표했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지켜갈 것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개인의 이득이나 정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일부의 문제 제기를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및 대학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대의 신설은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만 대학병원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역 공공의료나 지역 병원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춘 별도의 순천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시청사 주변 시민광장 조성과 중앙동 일원의 샹젤리제 거리 조성 등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청사와 함께 노천 카페거리나 시민광장을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이 도로를 잔디밭으로 조성한 그린웨이의 도로 본래 기능의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원 박람회가 끝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천에 이어서 내일은 여수 정기명 시장의 민선 8기 1년을 또 결선해보는 시간 마련해보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 태인동 국가산단 일원에서 바다로 강알칼리성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전남도 광양시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어요. 네, 최근 광양시 태인동 국가산단 해안도로에 위치한 우수관로에서 강알칼리성 오염수로 추정되는 백탁수가 누출되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광양에서는 지난 2016년 컨테이너부두 동측 해안과 2021년도 초남산단 앞바다에서 이 백탁수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 백탁수는 흰색 우윳빛을 띠는 강알칼리성 오염수를 지칭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 발견된 광양 컴부두 동측 해안의 백탁수는 pH 기준치 6.5에서 8.5를 크게 웃도는 11.8의 강알칼리성을 띤 오염수로 밝혀졌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접수되자 광양시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의심되는 공장 몇 군데를 추정하고 공장 내 폐수에 대한 성분 검사 의뢰를 맡긴 상태입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백탁수 발생의 원인을 토양 성토제로 사용된 제강 슬러그로 의심하고 있어요. 네, 백탁수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연결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백탁수 해양 유출이 제강 슬러그를 이 성토제로 활용한 매립지에서 주로 유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2008년 광양제철소가 이 동완 둑을 개방했을 때 백탁수가 배출됐고 2016년 컴부두 동측 배후단지에서도 유사한 백탁수가 유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백탁수는 대부분 매립된 슬러그가 빗물을 만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국가산단 내 신규 공장들이 설립되면서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백탁수는 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강한 알칼리성을 갖고 있어 인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백탁수 해양 유출과 관련해 성분 검사 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업체가 발견이 되면 행정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지난 2016년 여수 사도의 공용 유적지 국가지질공원 등록 무산과 관련해서 최근 지역 일부에서 공용 테마 국가지질공원 재추진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타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성공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수시가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용유적지 국가지질공원 등록을 재추진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정옥기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삼산면 백도와 화정면 사도 일원이 비경이 수려하고 지질학적으로도 보존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가지질공원 등록을 다시 추진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정옥기 의원은 여수시가 지난 20년 전부터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 일대가 지질학적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여수시의 신청 절차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여수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도 일대 지질유산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여수권 해양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업 정기명 여수시장의 선거 주요 공약 사업으로도 제시된 바 있는데요. 정 시장은 사도와 낭도 인근 지역을 공룡박물관이 포함된 공룡테마 국가지질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하반기에도 또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선 광양시의회 진보당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를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반기 또 언더독 열어볼 텐데 먼저 이봉남 의원님.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이번 주에 함께 하시는데 네. 아버님을 또 보내드리고 오셨어요. 아,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습니다. 예, 백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는지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예,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 산해여청 지혜가 결의돼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한국노총에서 막루 설치해가지고 경찰이 강제 진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노총 쪽 금속노조에서 집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루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었고 경찰이 막루를 설치하지 못하게 또 막고 거기 위에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좀 목격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예, 목격을 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이 참 되면 좋은데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막루는 설치를 못했고 지금 천막을 설치해가지고 한쪽에는 포운이라는 회사의 천막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지금 포트웨어 회사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또 천막이 양 두 개 동이 지금 설치되어 갖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다 지금 설치하게 된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은 한국노총이고 한쪽은 또 민주노총이고 예, 그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저희 애호박 농가 이제 마무리하는 데가 있어서 오전에 농촌 봉사 활동을 좀 다녀왔는데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오전 일을 하면서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정말 힘든 일이구나.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는 특별교부세의 진실이라고 꼽아봤습니다. 그야말로 특별교부세 전쟁이에요. 곳곳에 현수막들 좀 많이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특별교부세 어디에 얼마 확보 누가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SNS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자체 의원들이 했다 기초의원들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지자체에 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백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아무래도 또 중진이시니까 물론 두 분 다 중진이십니다만 부의장으로서 보시기에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진실이에요?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이제 지방교부세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방교부세 안에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내국세의 19.24%를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중에 그 19.24% 배정하는 중에 97%는 보통교부세고 예. 그리고 3%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68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66.6조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조와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데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로 주는 것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라든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히 협력이 필요한 사업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다. 그렇죠. 예.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 그 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목적에 맞으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거죠. 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225개 자치단체 중에 보면은 교부세를 받는 데가 한 17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겠죠. 예. 그러면 그 목적에 맞으면 배정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특히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보면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부세를 얼마로 확보했다, 뭘 했다. 물론 노력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지적 쌓기로 내가 뭐 했네 하는 것은 좀 과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포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숙명입니까? 숙명이자 운명이죠. 의무를 홍보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 그렇죠. 의무입니다, 의무. 네. 당연히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놓고 단체장 뽑아놓으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교부금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봉남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 교부 뭐가 진실입니까? 아니 우리 이제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몇 프로 다 선정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권을 제가 뺏겼고 교부세는 그야말로 그 지방 형편에 맞춰주는 돈이죠. 예, 교부세는 딱 정해진 것에 의해서 지금 나눠주거든요. 네. 조금 전에 백성호 의원님 그 내국세 몇 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의 19.24%를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9.24% 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 안전 수요의 50%, 그다음에 지역 현안의 40%, 국가 지역 협력 수요의 10%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부족분을 채워주는 건데 해야 될 의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전부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 그 국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서 지적 쌓기를 한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국가 협력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지방이 말을 안 들으면 뭐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에 이렇게 그 잡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예산이기도 한데 예. 사실은 지금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부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지방으로 저는 내려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순천에서 최근에 짚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용당교 관련된 예산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시의 이세은 의원께서 조금 관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지역위에서 소병철 의원의 작품인데 왜 이게 기초의원이 끼어드냐, 기초의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설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들으셨어요? 네, 듣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네. 또 의회에서 또 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설왕설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백성호 의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저는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한 거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왜냐하면 서로 본인이 또 어떤 그 인적 구조와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정당과 소속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무소속이지만 제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 분명히 이 용당교에 크랙이 가고 있고 흔들리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저도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고 네. 저도 시에 또 문제 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확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 특별교부세를 어쨌든 발굴을 하지 않고 또 제출을 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당 국회의원의 또 어떤 그 힘을 빌어서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노력도 분명히 있었고 또 주변의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위험에 대해서 느끼지 않았으면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의 노력이고 모두가 같이 확보한 거다. 이후에 필요한 더 지방비를 확보를 하고 좀 더 안전한 교량을 위해서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다른 부분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설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백 의원님 그럼에도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 전국적으로도 그럴 테고 어쩔 수 없는 홍보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 내가 뭔 역할을 했다라고 시민들에게 또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뭐 또다시 선택을 해달라 기대감도 있겠죠. 근데 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내국세의 그렇죠. 19.24%의 3%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조라는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해서 목적에 맞으면 교부를 해주는데 그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뭐 3조, 4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3년도 제1차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신청을 보니까 한 50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1차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2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인데 시가 도로 신청하고 도가 행안부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22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행안부에다 얘기하겠죠. 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역할을 좀 해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치단체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이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것도 다 저는 공유를 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인데 그리고 또 모두의 의무인데 굳이 이렇게 너무 지적쌓기로 홍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언더독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현혹되실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봉남 의원님? 네, 네. 이제 저도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예.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민 세금에서 나눠주는 교부세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치적을 논하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금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세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네가 있니 내가 있니 하면 안 되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확보한 세금이잖아요.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회장,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순천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그 순천시 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연양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뭐 2030년에 생활 폐기물 직매리 금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한 지금 시기이기도 한데 작년 10월 25일에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한 8개월 후가 됐고요.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1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최적 후보지로 이제 연양들이 지금 선정됐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 259개에 따른 대상지 검토를 여러 가지 법적 저촉이라든지 배제 기준을 결정을 해서 22개소로 대상지를 압축을 하고 여기에서 입지 평가 후보지로 5군데를 압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연양들을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 입지로서 적절한지 이후에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또 설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좀 주제로 좀 다뤄봤고 네. 이후에 이제 이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적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적이라기보다는요. 주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또 한 그 견에서는 비공개로 했고 투명하지 좀 않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연양들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예. 근데 저는 지난 7기에 이 또 투명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하다 보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4년 동안 입지 선정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 민선 8기에서는 그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적 입지를 지금 선정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조사 용역 또 예비 후보지에 대한 검토 또 뭐 배제 기준 입지 가능 후보지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6개월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한 내용들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공개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어도 어느 단위 정도에서는 조금씩 좀 주민들 시민들께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이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전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최근 민선 8기 1년 노관규 시장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 의원님 이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뭐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순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 연구 기관에게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믿고요. 방금 이봉남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이렇게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해당되는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전문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좀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는 입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잘잘못이 있었냐 뭐 부족한 것을 따질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제 영향들이 만약에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동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시공이 돼야 되는지 또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좀 많이 벤치마킹한 이후에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천에서 이렇게 도심지 인근에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직매립이 금지되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런 게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순천에서 하는 걸 유심히 좀 보고 잘된 사례라고 하면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후에 뭐 주민 공람이라든지 주민 의견 또 공청회 설명회 인접 지자체하고 협의 이런 과정들이 좀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12월까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후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입지 결정하고 예. 이제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12월 말까지 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백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뭐 투명성이 좀 결여됐다고 하면 이후에는 아주 좀 투명하게 공개적인 어떤 행보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이라도 해야 예. 된다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특히 그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먼저 이 시설을 여기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 참여 디자인단을 좀 함께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함께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형식을 거쳐서는 좀 안 될 것이고 디자인단을 직접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열린 어떤 이 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순천시가 생태수도라고는 하지만 지금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마다 다 이게 좀 다른 어떤 지표들을 일원화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또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처리 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어떤 실천 방안을 시에서 좀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정원 옆에 이게 친근 시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이 발생되는 에너지들을 인근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정리하자면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 참여를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양 백성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대기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얼마 전 환경부에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또 1등했어요. 아, 예. 4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어서 뭐 좋은 걸로 1등을 해야 되는데 꼭 안 좋은 걸로 1등을 해서 참 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887곳의 대형 사업장이 2022년에 작년이죠. 그래서 연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TMS라고 하는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더 많이 설치해서 배출량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5년간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1위부터 20위까지를 나열해 놨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가장 많은 배출을 한 걸로
4년 연속 1등을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보고 어떻게 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TMS가 있었던 없었든 어쨌든 1위는 고수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TMS가 있으니까는 당연히 더 늘어난 것은 이게 무슨 해명이지라는 생각이 좀 갸우뚱하게 되는 대목이긴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그 TMS 그 설치한 곳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출량이 늘었다. 예. 그리고 말을 하면서 한 개 굴뚝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줄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큰 굴뚝에 위주로 TMS를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은 그랬죠. 그 이후에는 법이 강화되면서 작은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산수를 하면은 많이 발생한 데가 있었는데 적게 발생한 데고 개소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더 적게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예.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소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양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개소수당 이렇게 전부 다 좀 줄어든 거다, 평균 산수에 줄어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동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배출량을 줄여서 2021년 같은 경우는 12위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2022년에 3위로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배출량 자체가 2만 3천 톤에서 제일 적을 때는 뭐 4,700톤까지 획기적으로 좀 줄이는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을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저감 노력이라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 개선하는 것 외에는 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또 시설 개선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뭐 광양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소에서 했던 고로 브리더 시설 개선 관련해서 벤치마킹하고 본인들도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그랬죠. 하고 있는데 그 또한도 제가 봐서는 이제 약간의 지금 저감 효과는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획기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고 특히나 21년도에 지금 쉬운 6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지금 135개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감시가 이제 조금씩 좀 더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TMS 말씀하시는 예, 거죠? TMS 예. 설치 개소수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도 늘어났고 근데 저희들이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쉬운 6개 설치되어 있던 곳이 과연 연간 1년 사이에 과연 얼마나 저감시켰냐 이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환경단체나 또 기업이 저는 특히나 본인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갖고 시설 개선을 했으면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대기오염 물질을 우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 것은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불명예스럽다 1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을 해야죠. 그럼요. 전년 많이 대비해서 줄어들었으면 또 많이 자랑을 줄었습니다. 하겠죠, 또.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원님 요 이슈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측정소를 많이 설치를 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더 많이 잡혔다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측정소 설치하지 않았을 때도 더 많았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줄어들 일은 없었겠죠. 줄어들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대기오염 물질 그 저작으로 인해서 맞아요. 굉장히 큰 그 광양만건에 그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광양만건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막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측정소들이 많이 좀 설치가 좀 됐고 광양뿐만 아니고 뭐 여수 순천 인근 지역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에 굉장히 큰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건강권과 관련된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도 않고 또 저감과 관련된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책임도 1차적으로는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지금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또 광양만권 또 지자체와 또 시민사회들의 또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촉구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후에 이런 연대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의원님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시에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 시설 개선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을 시켰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이렇게 현대제철은 이렇게 하는데 왜 포스코는 못하냐라고 문제 제기해서 고로 브리더 시설 개선을 만들어낸 견인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소는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실제 아까 이제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 당초에 2021년도에 TMS 설치됐던 거하고 2022년도에 이것만 비교를 단순하게 했을 때는 한 10%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로 봐야 믿죠. 자기들의 말로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지역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기업이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인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말씀 이제 짧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안 드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배출 뭐 전체적으로 1위를 지금 했던 것 자체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뭐 저감한 노력들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도 지금도 그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예. 좀 드렸던 겁니다. 두 분의 결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지역 주체들의 지속적인 요청도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언더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현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셨습니까? 네, 시집 어떤 통섭 이야기를 출간한 서수경 시인을 소개합니다. 예. 일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또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고민들을 위트 있게 시에 담아낸 시인인데요. 요즘에 또 아이들을 위한 동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수경 시인의 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좋아하고 또 어렵지만 시 쓰기를 즐겨하는 시인 서수경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하고 거의 친구를 삼다시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버킷리스트처럼 내가 나중에 꼭 내 이름으로 된 시집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그 사회복지과를 졸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런 성찰이나 또 내게 응원을 주는 뭐 그런 종류의 시들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직접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고 말벗을 해드리면서 그 어르신들의 그 기가 막힌 삶에 대한 그런 인생 이야기를 제가 시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엮어보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엮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빠르게 제가 이제 시집을 내면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께 시집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꽃날이라는 글과 인장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울고 어른들 대했어요. 너무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졌어요. 날마다 그렇게 사셔요. 사는 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날마다 꽃날일 수는 없겠지만 꽃날 같은 날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접하시고 계시는 그 분들의 하루하루가 꽃날처럼
예, 꽃과 같은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날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꽃날이라는 걸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랬어요. 서수경 선생님의 어떤 통섭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통섭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쓰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야기,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 또 내 이야기, 또 부모님 이야기, 꽃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읽혀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걸 계기로 시라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시집과 또 많이 이렇게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시는 어렵지 않다. 네, 서수경 선생님께서 직접 낭송해 주실 거죠? 네네. 네, 어떤 통섭 이야기 전해 듣겠습니다. 어떤 통섭 이야기. 개 꼬리 흔들고 맑은 소리 컹컹 짖으면 반갑다는 인사. 똑바로 눈 마주치면 누런 이빨 드러내고 맞짱 뜨자는 잇몸이 코끝으로 상승하는 그 녀석 혈압은 고혈압. 고양이 동그란 눈 터질 듯 쳐다보면 친근하다는 뜻.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맞짱 뜨자는 그 녀석 혈압은 저혈압. 목줄 풀린 개와 대책 없이 마주친 상황에서 눈 깔아야 하는데 똑바로 쳐다보다가 개는 고혈압, 나는 저혈압. 이해하지 못해, 알지 못해. 나만 고집하는 눈 맞춤, 눈높이. 개 소리, 고양이 소리에도 딱 맞는 몸짓으로 만나고 싶다. 이 시는 실제 이제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어르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주 개가 무서운 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개하고의 나하고의 그 상황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로 이제 약간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왜 그래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에서 받지 못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 세상 살아보면은 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네. 개도 또 고양이도 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받아야 되는 네. 관계성에 대한 걸로 이제 풀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실은 처음에 등단했던 시가 어떤 시죠? 5편 정도 올려보내요. 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이제 시도 있기는 있죠. 네. 개뿔이라는 내용을 보면 네. 정말 개뿔이구나. 개뿔. 봉산댁. 오늘은 날씨가 따숩겠소, 춥겠소. 해, 달, 별. 바람도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는 꼭대기집 퍽퍽한 고구마 같은 살림. 남편이란 인간은 한날 숟가락을 꽉 깨물더니만 창시가 고장이 났는가 먼저 가버렸다며 골판지 같은 주름 꼬깃꼬깃하다. 복사꽃 같은 47 한창일 때 덩그러니 남아 무릎 아프게 일만 했다. 바람이나 피워보자 그랬소. 안 그래도 어떤 놈이 서방인 척 찝적대길래 동네 복판에서 싸대기를 날렸더니 다른 남정대들도 한쪽 볼을 움켜쥐었을 거라는 강단 있는 봉산댁의 헛헛한 웃음. 생때 같은 6남매 키울 생각에 모진 세월 밤낮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일만 했다는 우리 봉산댁.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썸만 나는 인생사. 남편 따라온 길 눈 오는 날은 잘 산다더니 머릿결에 하얀 눈만 내리고 홀로 남겨진 사랑. 개뿔. 이분은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생활 지원사 하면서 예, 같이 만난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 엄마 이러고 이 어머니도 나한테 아유 내 딸 그래서 내가 되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기도 하고 네. 도시락 갖다 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딱 들고 어머니 오면서 이제 딱 들고 가는데 아유 자네가 오늘 나 결혼 기념일인 거 어찌 알았는가? 그러면서 남편 이야기를 딱 하면서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를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화전 할 때도 그 어머니를 이제 대생으로 스케치한 그림을 시화전도 했고 네. 또 우리 어머니한테 그 선물도 그 드려서 항상 TV 옆에다가 네. 어머니가 놔두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가 나오긴 계기는 이제 그런 계기예요. 나는 언젠가 꼭 내 이름에 시집을 낼 거야라는 꿈을 이루셨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시를 쓰다 보니까요. 여러 장르가 또 보이기도 해요. 네. 동시를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예, 줄 수 있는 동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아, 또 내년에는 동시집을 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60이라는 또 구간을 제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음악적으로도 지금 또 활동하고 있고요. 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거든요. 삶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꽃 같은 날을 보냈어. 그러면 나는 내가 행복하고 꽃날이 되는 거니까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꽃날이 되시기를 정말 기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